안녕하세요. 예, 낭주골 처녀와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낭주골 여행. 어떻습니까? 낭주골 여행 한때 정말 많이 제가 어릴 때 많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시골에서 라디오만 뭐 TV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라디오 속에서 매일 음악이 나오는 소리를 어린 마음에 그 듣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 뭐랄까요, 뇌리에 박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을 따라서 이제 오늘 한번 그 낭주골 처녀라는 노래와 함께 그 여행을 떠났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노래 좋아하십니까? 월출산 신령님께 소원 빌었네. 천왕봉 바라보며 사랑을 했네. 꿈미로 돌아오마 떠난 그님을 오늘도 기다리는 낭주골 처녀. 노을 지면 오시려나 달이 뜨면 오시려나 때가 되면 오시겠지. 금이 환영하시겠지. 전순만 작사, 박춘석 작곡, 이미자 선생님 노래를 하셨는데요. 박춘석, 이미자 이 환상의 조합이 엄청나게 우리 대중가요사에 큰 족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노래를 두 분이서 같이 이제 호흡을 이렇게 맞추셨는데, 기록해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손을 맞잡은 노래가 무려 700여 곡이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노래 부르기도 700곡 하기도 힘들 텐데 두 사람이 같이 한 것만 700곡 넘는다 하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700곡 세볼 수 있습니까? 이거 7곡은 세겠지만은 700곡을 어떻게 셉니까? 그만큼 두 분이 또 호흡이 잘 맞았고, 그 덕분에 우리 또 국민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음악을 통해서 힘도 내고 또 낭주골 처녀와 같은 어떤 고향에 사무친 어떤 그런 애환도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노래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서도 등장했지만 월출산 신령님께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 월출산이라는 아주 그 걸출한 그 명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그 신령님께 소원을, 과연 신령님이 있었을까요? 예, 우리는 높은 산이라든가 뭐 때로는 바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당시에 예전에는 우리 민속 신앙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뭐 아주 오래된 나무라든가, 아주 오래된 나무는 그만큼 살아온 곡절이 있으니까 뭔가 영험한 그러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한 나무한테 가서는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나 자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나무한테 소원을 빌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것을 우리 조상들은 숭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천왕봉을 바라보며 사랑을 했는데 그 이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남자친구는 이제 돈 벌러 타지러 이제 떠나야 했고, 여자친구는 고향에 남아 있어야 했으니 아픈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당시에 대부분 노래들이 사랑과 이별, 이것이 빠지면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 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시대의 상을 반영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또한 대중가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낭주골 처녀 노래가 우리한테 많이 신금을 이렇게 울리고 그렇게 합니다. 영암이라는 그 지리적 위치를 보면은요, 영암군에서 지리적 위치를 보면은
영암에서는 당시에 그 주변으로 나가려면은 뭐 물론 광주로도 올라가겠지만 목포로 간다든가 또 서울로 간다든가 이렇게 이제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서울로 갈 경우는 물론 가장 어떻게 본다면 서울로 많이 가겠습니다. 일자리가 아무래도 그쪽에 많으니까 서울로 영암에서 서울로 간다면은 대부분 영암에서 목포로 가서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 뭐라 할까요? 교통 편의가 이제 그걸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암에서 목포로 가려면은요, 영암의 맨 그 서남쪽 끄트머리가 3호읍이 있습니다. 3호읍이 있는데 3호읍에서 바로 그 3호읍 나루트가 용당리입니다. 노랫말에도 나오는 용당리 나룻배에 나오는 그 용당리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 바로 지금 오늘날의 목포항입니다. 목포항. 목포항 바로 뒤쪽에 목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구도가 되는데요. 바로 노랫말에도 용당리 나룻배로 그 오실님을 기다리는 그런 애절한 사연이 바로 노래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이 월출산 신령님한테도 빌고 그다음에 언제 오나 하고 이렇게 용당리 나루트에서 이제 들어올 님을 기다리는 그 단장하고 기다리는 낭주골차냐. 도대체 낭주골이 어디야? 제가 살던 시골에는 뭐 뱀골이라든가 뭐 이웃일골이라든가 이런 골이 있긴 있거든요. 그럼 뭐 낭주골은 어디야? 우리 동네는 분명히 아니고 낭주골이 어디야? 물론 노래 속에 뭐 월출산이라는 산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월출산이 어디 있는지도 어릴 때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뭐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다만 그 상상 속에 어딘가 있겠지. 예, 이렇게 하다가 낭주골이 전라남도 영암에 있다는 것은 한참 큰 후에 그동안 또 잊혀 있다가 한참 큰 후에 이제 이러이러한 계기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 왜 영암골이라고 안 하고 낭주골이라고 하느냐? 물론 어느 고장이든 간에 마을마다 골이라는 게 여러 개의 골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 있죠. 근데 이 낭주골, 낭주는 바로 오늘날 영암을 대신하던 옛날에 썼던 지명입니다. 고려시대 때 영암을 한때 낭주라고 했습니다. 낭주. 고려시대 때 그 이 낭주, 영암이 상당히 그 지금은 많이 개간하고 그 간척 사업을 해서 여러 평야가 있었지만 과거에 간척하기 전에는 바다와 상당히 밀접하게 이렇게 영산강도 올라오고 바다와 밀접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해안 방비 성격의 군사적인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안남도호부가 설치돼서 낭주에 지금 영암에 그렇게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안 방비 역할을 했던 그런 고장이었죠. 바로 그 낭주가 낭이 그 밝다는 뜻입니다. 낭낭하다, 낭낭. 예, 낭주 그 밝은 고을이라는 뜻이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날 영암에 월출산 위로 두둥실 떠오르는 달빛을 보고 옛날에도 낭주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낭주가 됐든 영암이 됐든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어쨌든 월추산을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추산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월추산 위로 떠오르는 달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오늘날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앞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초에 매월당 김시습, 생육신의 한 사람이죠. 매월당 김시습이 전국을 이렇게 유람하다가 월추산에서 또 하룻밤 잤나 봅니다. 이때 김시습이 남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남도에 그림 같은 산이 있으니 이 그림 같은 산이 있다는 거죠. 월추산 얘기하죠. 이 그림 같은 산이 있으니 달은 하늘이 아닌 바로 저 산 사이에서 솟아나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 이 매월당 김시섭이 뭐 금오신화도 쓰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소질이 타고난 소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선비인데 달이 하늘에 솟은 게 아니라 월출산 그러니까
그 월출산 사이로 솟아오르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 흔히 달에 둥근 달이 하늘에 둥근 달이 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은 하늘에 뜬 게 아니라 저 산 사이로 솟아났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월출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보다도 어떻게 보면 월출산을 더 귀하게 이렇게 표현에 담았습니다. 그 정도로 월출산 그리고 월출산에 따라붙는 달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영암을 대표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어쨌든 떠나간 임을 기다리는 언제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는 남아있는 처녀 아가씨 그 당시의 표현으로 처녀의 그 어떤 심정을 담은 노래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이제 용당리 나루터로 돌아올 님을 기다리는 그런 노래인데 단장을 하고 기다리지만은 만약에 떠나간 남자친구가 변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심을 하면 안 되는데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제 옵니까? 돈을 벌고 성공을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성공이라는 것이 어느 뭐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벌어도 또 이 사람의 목표는 더 벌어야 되는 목표가 생길 텐데 이제나 저제나 항상 이 기다리는 그런 뭐랄까요 간절함 마음을 안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당리 나루터 포구, 용당리 나루터가 삼호읍에 있는 용당리 나루터도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나루터가 그런 이미지로 우리한테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낭주골 처녀 같이 이 영암이라는 한 고장의 그 향토색을 우리한테 이렇게 진득하게 이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대중가요들은 대부분 이 향토색이 짙습니다. 그래서 그 향토색이 짙은 향토색은 비록 그 노래의 배경지가 나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토속적이고 향수에 젖은 그런 낱말 자체 하나하나가 다 결국은 나로 하여금 나의 고향을 생각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고향이든 아니든 그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너무나 정겹습니다. 유난히 영암은 모든 것이 월출산을 고리로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간 듯한 그런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월출산, 영암을 여행할 때는 월출산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여행하는 이 영암 여행도 사실은 월출산에 이쪽 줄기를 잡아서 여행을 하다가 그다음 우리 또 저쪽 돌아가서 저쪽 줄기 잡고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 드실 겁니다. 아마 어쨌든 영암 월출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미지가 뭘까요?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달하고 이야기합니다. 달. 예, 뭐 월출산 높은 월출산이 그 809m거든요. 높이가 해발 809m인데 사실 809m 치고는 더 높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산에 가면은 산에 막 그 산악지대 올라가서 그 산에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사실은 1000m 넘어가는 산도 약간 이게 1000m일까 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400m, 500m 올라온 상황에서 그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올라온 거는 한 500m밖에 안 되는 느낌인데 근데 월출산 같은 경우는 해발 거의 그 평지가 해발에서 몇 미터 안 됩니다. 한 10m 안팎밖에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 809m니까 거의 800m를 평지에서 800m로 올라가야 되니까 엄청 높아지죠. 예, 그런 부분도 다른 산하고 또 다른 느낌입니다. 월출산은. 그 사실 좀 험합니다. 험하고, 이 산 좀 타는 사람이, 예, 산 타는 사람이 타도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산입니다. 그만큼 또 가면 얻는 게 많죠. 근데 어쨌든 이 높은 월출산에서는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달 맞습니다. 달인데 사실은요, 이 월출산의 진짜 주인공은 달보다도 사실 저는 바위라고 생각합니다. 바위. 월출산 말 그대로 달이 떠오른다 해서 월출이라고 이름을 지었긴 했겠지만 실제로 월출산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바위입니다. 수천 개, 수만 개 바위가 마치 전 세계 바위 진열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단한 화강암이라고 하는 단단한 바위로 구성됐는데요. 바위가 뭐 크고 작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셀 수 없는, 자연이 빚은 조각 전시회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바위가 너무나 기묘한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월추산이 더더욱 신령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온통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바위 박람회장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바위 숭배 신앙이 생긴 겁니다. 바위 숭배. 아니 돌한테 숭배한다고? 예, 합니다. 돌한테 숭배합니다. 돌이 어떠한 크기도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생김새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옛 사람들은 거기 가서 숭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월출산 같은 경우는 다 수백 개 기묘한 바위마다 이름이 또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위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바위에 대해서 숭배했기 때문에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민간 신앙, 민간 토속 신앙의 어떤 아주 텃밭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제가 수백 개, 200~300개 되는 바위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얼핏 지금 생각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 각시바위, 할미바위, 며느리바위, 소바위, 개바위, 범바위. 예, 범바위 나왔죠. 우리 노래 가사에 범바위, 초수동 범바위 나왔지 않습니까? 이 범바위 앞에서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떠나간 친구, 물론 또 반대로 남아있는 친구가 변심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누구든 간에 한쪽이 변심을 하면 큰일 나죠. 왜요? 바로 범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범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서약을 안 되겠네. 예. 그래서 범바위 앞에서 많이 비는가 봅니다. 사랑의 언약을 거기 가서 확실하게 도장을 받고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재밌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와 내 가서 범바위에 이름도 새기고 요즘 말하자면 어디 가서 리본에다가 서로 누구 사랑해 하고 이렇게 새기듯이 이제 옛 사람들도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초수동 범바위가 유명세를 탑니다. 이러한 바위들이 너무나 신령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 나약한 사람, 가서 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인한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 나약한 사람들, 나약하니 뭔가 자기가 의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좀 빌면 그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바위들한테 숭배를 하는 이 바위들이 상당히 신령스럽게 이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영암이라고 합니다. 신령스러운 바위. 그래서 이 고장이 영암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영암에 진짜 신령스러운 바위가 있습니다. 특히 또 많은 바위들이 다 신령스럽지만 그 중에 또 독특하게 동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일 동자에 돌석, 동석, 돌이 움직인다. 예, 우리가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이죠. 여기도 바위가 있습니다. 1000명이 힘을 써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못할 것 같은 큰 바위인데 한 사람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신비스러운 바위죠. 그래서 신비스럽기 때문에 영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 월출산에 아주 신령스러운 세 개 큰 바위가 있어서 많은 인재들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것 시기한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바위를 아래로 굴러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떨어뜨렸는데 그 중에 바위 하나가 저절로 다시 원위치로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신기하다, 신령스럽다 해서 또 영암이라고 했다고도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믿으면서 재미로 이렇게 들으면 더 신비스럽습니다. 사실 월출산은
그 영암군하고 강진군하고 반반입니다. 이 능선을 따라서 북쪽은 영암, 남쪽은 강진군 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월출산 하면은 영암을 생각하지 강진을 웬만해서는 잘 안 하죠. 못 하죠. 왜 그럴까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반 나눠서 반반인데 왜 월출산 하면 영암이고 강진에 대해서는 선뜻 떠오르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영암의 오늘날 말하자면 군의 소재지, 영암 군의 소재지, 이 군 소재지가 월출산 바로 북쪽 아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암 읍내에서 볼 때는 바로 바로 코앞에 있는 앞산이 월출산입니다. 반면 강진 읍내는 그 월출산에서 저 멀리 동남쪽으로 한참 가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바람에 강진에서 볼 때는 아주 강진의 외곽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산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암은 아무래도 내 앞산이 월출산이다 보니 많이 영암 월출산 이렇게 묶어서 홍보도 많이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되기를, 월출산 하면 영암 하면 월출산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하면서 생각해야 할 인물이 적어도 최소한 두 사람은 기억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유적지를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유적지를 가지 않고는 영암 여행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냐? 왕인 박사와, 많이 들어보셨죠? 왕인 박사와 도성국사. 왕인 박사는 백제시대 인물, 도성국사는 그 통일신라 시대 인물, 이러한 인물인데, 먼저 우리 왕인 박사를 따라가는 영암 여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오래된 인물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인물입니다. 8살에 이 왕인 박사가 8살에 이미 월추산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교죠. 문산제라는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15살에 이미 논어라든가 주역 이런 것을 완전히 독파하고 능통한 그런 천재성을 발휘했나 봅니다. 그래서 17살에는 이미 예기, 역경, 시경, 서경, 춘추 이렇게 해서 오경에 통달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 오경에 통달하면은 오경 박사 칭호가 주어지거든요. 왕인 박사가 바로 오경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 백제와 일본 간의 교류에서 왕인 박사를 보내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인 박사가 가게 되는데요. 일본으로 왕의 명령을 의해서 가게 되는데, 서기 405년 논어책 10권하고 천자문책 1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같이 간 사람들 중에는 주로 이 공예 도자기 하는 도공들하고 그다음에 이 직조공, 배틀자, 옷감 짜는 이 직조공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당시 문자가 없던 일본에 문자를 파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요즘 일본의 고유 문자가 탄생하는 어떤 밑거름 작업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왕인 박사가 일본에 가서 퍼뜨린 씨앗이 나중에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 일본에서는 왕인 박사에 대해서 상당히 숭배하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왕인 박사가 태어났다는 집터가 있는데요. 영암에 가면 구림 마을에 가면 집터가 있는데, 그 집터에 그 자리에 시대를 달리해서 도승국사가 또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와, 이 위대하신 두 분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같은 집 번지에서 시차를 500년 시차를 두고 같은 집 번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이 또 영험한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로 신비스럽죠. 이 신비스러운 왕인 박사의 유적지를 우리가 한번 영암에서 찾아본다면요, 바로 문산제, 왕인 박사가 8살에 입문했다는 문산제, 그 마을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월출산 기슭으로 들어가면은 그 문산제가 나옵니다. 그 문산제 그 당시에는 문수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었는데, 문수암이라는 암자가 나중에 없어지고
그 빈트가 되고 왕인 박사가 공부했던 터로 이제 이렇게 전해오는데 1600년대에 와서 그 자리에 서당을 짓게 됩니다. 빈트에 서당을 지어서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니 옆에 부족하니까 시설이 부족하니까 옆에 또 양산제를 지어서 학생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입구에는요 올라간 산 오솔길 올라가다 보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올라간 입구의 왼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지침바위라고 합니다. 지침바위. 왕인 박사가 여기서 그 주변에 많이 자생하는 산땅나무를 종이를 만들던 산땅나무로 종이를 만들던 그런 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침바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월추산 주변에는 산땅나무가 또 많이 자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하는 그 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귀중한 재료가 되겠죠. 해서 이 문산제 바로 뒤편에 한 3분, 4분 이렇게 또 걸어서 올라가면은 월대암이라고 있습니다. 월대암은 말 그대로 달을 바라보기 위해 이렇게 있는 평평한 데를 월대라고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 월대암에 이제 가면은 월출산에서 최고의 달맞이 명소라고 부른답니다. 거기서 저는 밤에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 풍경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월대암에서 보는 그 월출산 그 봉우리로 떠오르는 달 구경이 아주 그게 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왕인 박사가 태어난 구림마을에서 이제 월출산을 딱 바라보면요. 산 봉우리가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솟아오른 것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풍수에서 많이 특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문필봉이 뭡니까? 이 붓으로 글자 쓰는 게 문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산이 꼭대기가 이렇게 된 것이 붓끝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붓끝 모양하고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문필봉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동네에서 앞산에 그러한 문필봉이 있으면은 그 마을에 학자가 많이 태어난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왕인 박사 그 살던 마을에서 보면은 월출산 한쪽 편에 보면 그런 봉우리가 보입니다. 거리가 조금 있어서 작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이 이제 문필봉입니다. 실제 또 뭐 다른 우리나라 전국에 다른 지역에도 문필봉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보면 또 학자가 많이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아는 곳도 그런 곳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곳에 박사들이 많이 태어난 동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우연인지 어쩐지는 뭐 그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문필봉을 많이 또 찾아서 여행하시고 뭐 길을 좀 받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구림마을, 이 왕인 박사 유적지가 있는 그곳을 성기동 국민관광지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왕인 박사가 태어난 마을이죠. 왕인 박사가 태어난 마을이고, 지금은 한옥 시범단지, 한옥 체험을 할 수 있는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한옥에서 하룻밤 더 자고,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삼한 시대부터 이 마을이 시작됐다고 하니 20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역사가 깊은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전하는 또 전설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이죠. 신라 말에 최시성을 가진 처녀가 그 빨래를 하는데요. 그 우물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냇물에 오이가 하나 떠내려옵니다. 냇물에 떠내려와서 오이를 주워서 먹었습니다. 오이를 먹었더니 갑자기 큰일이 났죠. 무슨 일이 났을까요? 임신을 한 겁니다. 오이를 먹었는데 임신을 해요. 저도 모릅니다. 하여튼 했답니다. 오이를 먹었는데 했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죠, 우리는. 오이를 먹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 집안의 어른들은 큰일 났죠. 얼마나 부끄럽고 뭐 황당한 일이 일어났으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 낳자마자 아기를 갖다가 마을 그 숲에 갖다 버립니다. 아기를. 그것도 잔인하네요. 아기를 갖다 버립니다. 도저히 뭐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 어떻게 키웁니까? 딸 시집도 다시도 못 보내고. 그래서 애를 갖다 버렸는데 3일 후에 살구머니 가서 보니 그 숲속에 가보니 비둘기떼들이 아기를 감싸 안고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큰일 났죠. 아니,
이렇게 죽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비둘기 떼들이 아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예산 일이 아니다 해서 다시 아기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비둘기 굿자 써서 구림마을, 비둘기 들이 그 숲에 있었다 해서 구림마을로 지금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도성국사입니다. 예, 엄청난 인물이 태어났죠. 그 엄청난 인물을 갖다 버렸으니 큰일 날 뻔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죽지 않습니다. 살아날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성국사였으니까요. 비둘기떼가 와서 보호했고 결국은 다시 해서 이제 절에 갖다 맡겨서 키우게 됩니다. 이 구림마을은 1565년 16세기 중반입니다. 1565년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 대동계, 구림 대동계라는 그 계를 창설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45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옛 사람들이 하는 우리 이웃끼리 어려울 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이 구림 마을은 이제 왕인 박사와 그 도성국사 그러한 이제 유적지도 있지만 또 오늘날 또 조성해 놓은 여행지도 있습니다. 마을 안에 아무래도 또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 또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암 도기박물관입니다. 도자기. 왜 갑자기 영암에 도자기냐? 예,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암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정말 큰 대규모 도기 제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도기 박물관이 있고요. 이 판매장과 함께 같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삼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에 대한 어떤 안목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도자기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근처에 하정우 미술관이 있습니다. 하정우 선생의 그 작품들을 평생 수집한 작품을 모아서 한 동강 하정우 선생의 그 조각, 판화, 공예, 도자, 아까 그런 도자, 갖가지 이러한 무려 3,000여 점을 소장 전시하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또 문화 여행도 이렇게 곁들일 수가 있습니다. 도갑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 호남 지방에서 또 유명한 명성을 갖고 있는 사찰입니다. 특히 월출산에 있는 도갑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에 이제 도선이 어린 시절에 아까 어릴 때 숲에 버려졌다가 태어나자마자 숲에 버려졌다가 다시 데려와서 했다가 절에 맡겼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맡긴 절이 문수사라는 절이거든요. 문수사라는 절인데 절에 맡겨서 스님이 키운 거죠. 그러니까 문수사라는 절에서 자라고 나중에 도선이 중국으로 유학 갔다가 오니 이제 문수사는 없어지고 빈터에 도성국사가 그 자리에다가 자신이 사찰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갑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회가 깊겠죠. 도성국사 입장에서도 자기가 어릴 때 했던 자랐던 그 사찰에서 와보니 빈터가 됐고 그 자리에 자신이 사찰을 창건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 도갑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선뜻 안 와닿죠. 길도자에 갑은 이 고지를 얘기합니다. 고지는 육지가 바다로 쑥 삐져나간 곳을 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하고 반대 개념이죠. 이것이 지금은 개척을 해서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과거에 간척하기 전에는 이 도갑사에서 3호읍 용당리 나루터 있는 쪽으로 길게 정말 곳이 바다로 이렇게 나간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변을 다 논으로 평야로 간척이 돼서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만은 옛날엔 그런 고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갑사라고 한 이름은 그 월출산에서 용당리 3호읍 용당리 쪽으로 가는 이 고지 입구에 있으니 아마 그 고조로 가는 길목이 아닌가, 길목이라는 뜻으로 도갑이 아닌가 그렇게 풀어봅니다. 그 당시에 그 변화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땅이 바뀌어갖고 국토가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도갑사가 옛 그런 어떤 시대, 이 역시 옛 시대상을 담은 그런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딱 진입해서 처음 그 작은 계단 올라가면은요, 바로 그 해탈문이 있습니다. 해탈문. 사찰에서는 보통 일주문, 천왕문, 그다음에 해탈문 이 세 개를 사찰 삼문이라고 하거든요. 세 개 문이라 해서 사찰 삼개문, 삼문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제 일주문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 사천왕이 지키는 사천왕문, 사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 개 중에 맨 안쪽에 있는 것이 해탈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 앞에 두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이제 해탈의 경지에 그 정도의 경지에 들어서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대웅전이라든가 이제 사찰의 본당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부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 둘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 상징성을 갖는 문입니다. 그게 바로 해탈문입니다. 그래야 해탈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해탈문을 달리 불이문이라고도 합니다. 불이문. 그래서 근데 이 도갑사 해탈문이 왜 유명하냐면요. 이 석가래가 있지 않습니까? 석가래는 상당히 우리 한옥에서 석가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면은 벽이라든가 기둥이, 집의 벽과 기둥이 비를 맞으면 막 유실되지 않습니까? 나무도 썩고 흙벽 같은 경우는 무너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바람이 몰아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석가래를 길게 빼서 처마를 길게 이렇게 만들어야 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 목재라는 것은 길이가 한도가 있는데 오늘날 공산품으로 막 찍어내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어느 정도 길이에 와서는 멈출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궁리한 것이 옛날 우리 이 장인들이 목수들이 그 궁리한 것이요. 요 길이가 요만큼 되면은 더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안을 한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도갑사에 다시 사찰을 다시 지을 때, 중창할 때 목수가 와서 그 작업을 하는데 자기가 잘라놓은 나무 길이가 너무 짧거든요. 총 길이가 너무 짧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 공사 마감일이 다가왔는데 이 공사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아주 노련한 그 목수인데도 그 고민을 하는 것을 며느리가 보고 자기가 문득 자기 그 친정에서 아버지 그 집에서 봤던 것을 느낌이 와서 시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마 추녀 나무를 다른 나무로 해서 덧대서 길게 연장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며느리가 그 베테랑 시아버지 목수한테 그래 제안을 하니까 시아버지 목수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정말 기특하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해서 덧대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 짧던 것이 옆에 이렇게 덧대니까 이렇게 길게 나갈 수 있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부연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부연이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나갔다 해서 이것이 그 석가래가요. 그래서 며느리가 했다 해서 부연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한자가 나중에 또 자꾸 바뀌고 해서 이제 오늘날 부연으로 한자가 달리 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다가 설명이 좀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연한다고 하죠. 바로 여기서 유래한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갑사가 해탈문이 우리한테 우리 언어에까지 영향을 준 그런 얼마나 중요한 사찰입니까? 그 며느리 아이디어가 베테랑 시아버지 목수를 능가한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이든 귀를 기울여 보면은 손해 볼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주심포하고 그 다포집, 주심포, 다포 이 이제 그 변청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더욱 귀한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우 희귀한 사례죠. 그 다음에 우리 월추산에 갔으니까 월추산은 우리도 그 신령스러운 길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월추산에 갔으니까 신령스러운 길, 다양한 볼거리, 그 다음에 체험할 거,
이것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월출산에서도 바로 여름에는 풀장도 예, 월출산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풀장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가을엔 국화축제. 가을 같은 데는 뭐 온갖 국화가 만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사시사철 풍성한 먹을거리. 예. 그다음 가야금 산조 기념관도 있고요. 트로트 가요 센터도 있습니다.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월출산 기찬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출산 기슭에 가면은 이러한 다양한 사시사철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행지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트로트 가요 센터, 국내 최초로 트로트 가요 센터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대중가요의 역사와 우리가 지금 음악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대중가요의 역사와 전통,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영암의 영암이 배출한 대표적인 가수라든가 그 가수들의 활동 내역, 뭐 이런 거, 그 다음 공연장 시설물도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좋아할 부분인데요. 또 우리 바둑계 전설 있지 않습니까? 조훈현 국수의 그 바둑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 바둑의 고수의 한 수를 또 이렇게 음미하시는 그런 여행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암의 그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영산강 가까이 가면은 마한 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쪽이 마한의 그 땅이었지 않습니까? 마한의 한 소국의 땅이었는데 이 마한 중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존속했던 그런 곳이 이쪽입니다. 영암, 나주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왕국 마한의 그 어떤 모습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바로 마한 문화공원입니다. 고대 옹간 고분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이 있고 10월 달에는 마한 축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마한 문화의 발상지로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덕진 차밭이라고 있는데요. 영암 읍내에서 북쪽으로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평원 다음이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에 덕진 차밭이 있습니다. 차밭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가 그 월출산에 오르지 않고 우리가 산에 오르면 산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죠? 한 부분만 보지 않습니까? 저만치 떨어져서 보면 산 전체를 우리가 조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명소가 이 덕진 차밭입니다. 덕진 차밭에서 보면 저 앞에 평야가 쫙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그 평야 끄트머리에 영암 읍내가 있고, 타운이 있고, 읍내 타운 뒤에 병풍처럼 사실 이 월출산이 쫙 펼쳐졌는데 너무나 저는 그 장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것을 지금 가슴에 새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덕진 차밭에 가서 차향도 음미하시고 월출산의 아름다운 정말 날씨 좋을 때 가면 너무나 그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룡산 비탈에 가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월출산을 한눈에 이렇게 담아올 수 있는 그런 여행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행을 하면 우리가 또 배도 고플 것 아닙니까? 이제 배 고플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마지막으로 먹을 것을 먹고 이제 와야겠죠. 바로 독천 낙지골목, 낙지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독천이라는 곳에 가면 낙지 타운이 딱 조성돼서 뭐 한 10여 점이 식당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있는데요. 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뭐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여러 번 갔는데 낙지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의 명소가 아닌가, 그 낙지 요리로는 최고의 명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영산강 하구뚝을 만들기 전에는 바로 옆에 그 미안면까지 그 미안면에서 잡힌 낙지가 최고로 좋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 독천 낙지에서는 소갈비하고 낙지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갈락탕. 갈락탕이 물론 우리가 뭐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방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여기서 먹어야 진짜입니다. 상당히 낙지와 소갈비의 그 조합, 환상의 조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궁금해서 또 찾아봤는데 왜 독천이라고 했나 하고 찾아보니까요, 독천의 독이 송아지 독자입니다. 송아지 독자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독천이 송아지 독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하고 이 독천이라는 곳은
송아지와 그 소와 그 낙지와의 환상의 조합이 이루는 곳이니까 이 독천이라는 지명이 예사로운 지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벌써 안 드셔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예, 꼭 살면서 꼭 한번 먹어봐야 할 고장의 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암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바퀴 충분히 여행을 하고 역사와 문화, 그다음에 자연 생태를 충분히 여행을 하고 독천에 가서 낙지로 마감을 싹 하면은 최고의 여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영암 오늘 낭주골 처녀 음악 여행 어떠셨습니까? 음악과 함께 옛날 역사 이야기와 그 다음에 문화, 오늘날 또 새로 수용한 문화 이야기와 그리고 이 자연 풍경을, 월추산을 이렇게 조망하는 자연 풍경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집. 독천 낙지거리 여행. 풍성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음악 여행, 음악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장의 모든 문화를 아울러서 하게 되는 그런 여행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